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19세기 신인문주의 이제 흐름들을 이해할 건데요. 자, 중세 후기로부터 이제 교황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면서 이제 그중에 이제 왕들은 나타나고 영주가 세력을 키워서 왕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또 시민들은 자, 도망쳐가서 한마디로 시민은 누가 농노들이 도시로 도망쳐서 장사하는 이런 자, 도시가 모여서 자치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신학교 있던 사람이 일부 뛰쳐나가서 저희끼리 이제 모여서 공부하는 자치대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황의 세력은 점점 약화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 영주가 점점 왕이 되고 국가를 만들어서 자, 자기 나름의 어떤 교회에서 하는 교황이 하는 교육이 아니라 왕이 하는 어떤 교육, 공교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황에 대항하기 위해서 왕들은 결국 누가? 신교 세력과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신교도 구교에게 막강한 구교 교황의 권한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왕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또 왕은 이 도시 시민들, 대학 이런 사람들을 서로 횡적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은 자기네 이제 시민들이나 이런 농민들을 많이 포섭하기 위해서 이런 시민들에게 어떤 모고 교육, 습자 교육 또는 이제 시민들 집단은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조합 교육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이 교황의 교육의 반대되는 측면입니다. 한번들은 이제 세속적인 교육 일종이 이제 강화되면서 교황의 교육의 지배권이 약화됩니다. 습자 교육은 서기교육입니다. 서기교육. 읽고 서기 세막 이런 걸 가르치는 서기교육입니다. 다음에 이제 중등교육, 모국어교육, 습자교육은 주로 이제 조합교육도 초등교육인데 중등교육은 문법학교, 공중학교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문법학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로마 시대 때 중등의 문법학교가 계속 중세에 거치면서 이 근대까지 계속 발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법학교가 처음에 이제 이 중세까지는 교황의 세력의 지배권이 있다. 교황이 약해지면서 왕들이 점점 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다가 왕들이 지배권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학교들이 왕의 경영의 지배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로 공립화됩니다. 공립화. 원래는 이제 학교가 운영되는데 교황의 지원을 받다가 왕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문법학교 이외에 이제 공중학교, 귀족들이 다니는 공중학교는 여전히 사립학교로 귀족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로 남게 됩니다. 이런 학교들이 이제 주로 서민들은 조합학교, 그 다음에 모국학교, 습자학교 이런 데 학교 마치고 끝나버립니다. 또 귀족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등학교까지 가는데 서민들은 돈 있더라도 이제 신분의 제약을 봐서 귀족들은 학교 잘 못 다닙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도 이제는 돈도 여유가 있고 갈 재력이 되는데 신분적으로 못 가게 이걸 없애서 누구든지 이 중등학교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통일학교 운동입니다. 20세기 오면서 영국이 교육을 단순제로 바꾸면서 통일학교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1차 대전 이후로 이 시민들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발언권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런 공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적으로 교황이 하는 구교가 약화됩니다. 교황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교황이 교회를 통해서 교육의 지배권이 약화됩니다. 사람들이 교황이 하는 교회에 소속된 학교, 문답학교나 이런 데 잘 가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교에서 종교 신교가 나타나면 신교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는 왕들과 결탁해서 자, 신교 사람들이 공교육을 주장해 줍니다. 공교육. 자, 왜냐하면 이렇게 신교 사람들이 라이벌들은 구교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의 정치적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교 세력과 왕들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교 사람들이 공교육을 주장해 줍니다. 그래서 왕들이 의무교육령 반파하고 그 중에 고타교육령, 메사조지 교육령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구교에서 종교, 신교로 가면 신교 사람들이 왕이 주장하는 공교육을 주장하면서 신교가 확대되면서 공교육도 확대됩니다. 이렇게. 교황은 힘이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교육하는데 신교 사람들은 종교만 바꾸지 교육기관이나 교육 건물 이런 뭐 재정적 어떤 지원적 요소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자, 돈 있고 힘이 있는 왕들의 탁에서 왕들이 교육하는 공교육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그렇고 17세기, 18세기로 오면서 19세기로 계속 이제 산업혁명이 나타나는데 18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 그래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오면서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공교육이 확대됩니다. 산업이 일어나면서 공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장에 일하면 공장의 설명서도 봐야 되고 일하는 지시도 들어야 되니까 읽고 쓰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의 직업교육, 노동력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하다 보니까 그 교육을 읽고 쓰기를 누가 교육하는 결국 이렇게 직업교육도 하고 읽고 쓰기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이 신교교육, 왕이 하는 공교육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배우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른들이 공장에 가는데 공장에서 이제 이 공장 어떤 모직 공장이에요. 모직 공장. 양털을 해서 뭐 양복 같은 거 만드는 모직 공장입니다. 공장이 생기면서 이제는 양털 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던 영주들, 귀족들은 농토를 농민들에게 맡겨서 농사지에서 반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거기 그 땅을 농사를 안 짓고 양을 방목합니다. 양을. 왜냐하면 양들에게 양털을 파는 게 농민들에 주고 그 반반 나누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많습니다. 농민들 농사 지으면 그 농민들도 반 줘야 되고 반만 받게 되는데 거기 그냥 양을 키우면 양털만 팔면 그 반보다 훨씬 수익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귀족 영주들은 이제 농토를 농사 안 지고 그냥 초원지로 놓습니다. 초원. 그래서 지금도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스코틀랜드 가면 이 섬 주변에 이렇게 초원지가 많습니다. 진짜 넓은 초원이 있는데 그 원래 이제 농사진 땅인데 초원을 다 바꿔서 방목하고 양을 키우게 됩니다. 목초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예성민들은 어떻게, 이제 오갈 데 없게 되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없는 땅이 없으면 어디로 가니까 도시로 몰려 나오게 됩니다. 도시로 나와서 공장지대 이렇게 주변에서 공장에 취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인건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 한 사람 고용하는데 100만 원 받았다면은 사람들 올려오니까 난 이제 시골에서 계속 오니까 나는 50만 원 일을 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나는 30만 원, 50만 원 일을 했다. 이렇게 50만 원 일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100만 원 하던 사람도 50만 원 밖에 못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늘어나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경제가 열악하니까 처음에는 아버지만 일 나갔다가 그 다음 엄마도 일 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60대, 70대까지는 아버지 혼자 벌어서 6인 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80년대 오면서 아버지 혼자서 6인 가족이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맞벌이 부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2살을 벌어서 80년대까지는 4살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90년대 오면서 3사람밖에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큰애들은 알바 나가야 됩니다. 2000년대 오면서 1사람 벌어서 1.5인밖에 못 먹고 삽니다. 지금은. 1사람 벌어서 2사람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면 집에 2사람이 있으면 맞벌이 해야 됩니다. 이전은 맞벌이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50만 원대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나가 사람 많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먹어야 되니까 물가가 오릅니다. 식료품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아빠가 100만 원 벌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엄마도 일 나가야 되고 50만 원 둘이 나가야 되고 또 일이 더 떨어지니까 애들도 큰애들도 형아들도 다 나가게 됩니다. 다 일자리로 학교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 그럼 학교는 어떻게 되니까 뭐 야간 학교, 뭐 주일 학교 이렇게 일요일을 가는 있는 학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형아가고 아이들은 그러면 처음에 엄마 부모들이 공장할 때는 큰애들이 이제 작은애 동생들 봤는데 큰애들도 공장하는 거 작은 애들 어떻게 유치원 같은 막 맡깁니다. 보육원, 놀이방 그런 데 막 맡깁니다. 요즘은 그렇지. 요즘 그렇게 하면 놀이방 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동학교, 유아학교 이런 데 막 맡깁니다. 그래서 뭐 자, 좀 더 혼자 다닐만 하면 다 공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린 애들은 뭐 유아학교 가고 좀 큰 애들은 이제 공장 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공장에 애들이 초등학생 정도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하게 됩니다. 이 공장에 아침부터 오면 밤 10시까지 일하게 됩니다. 어른들하고 똑같이. 자, 집안에 어른들도 밤까지 일하고. 왜냐면 그 당시 공장은 모집공업, 수공 공장은 뭐 전문 기술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실밥 듣고 뭐 간단한 작업. 이렇게 단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나 애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방글라데시 그런 데 이렇게 아마 공장 가면 어른 아이 다 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모집 공장에 실밥 듣고 죽고 뭐 이렇게 간단히 분류 작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밤늦게까지 일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다 공장하고 초등학생 정도 되면 다 공장하고 유치원생 정도는 유아학교 가서 유치원 같은 데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도 이 당시 이렇게 목장하게 되니까 양들이 농민들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양들이 돈이 더 생기니까 그게 방모가 양들 키웁니다. 농민들은 갈 데 오갈 데 없으니까 시골에서 고향을 덩지고 도시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자 공장에 가기도 이것저것 배우게 됩니다. 공장에 가게 되니까. 또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자 유치원 같은 데 애들이 바글바글 하게 됩니다. 지금 뭐 5세반, 6세반, 7세반 이렇게 좀 크니까 뭐 10세반 이렇게 큰 애들이 작은 애들을 가르칩니다. 큰 애들이 조교가 돼가 작은 애들. 왜냐하면 선생님은 한정돼 있는데 전에는 뭐 한 10명 정도 가르쳤는데 지금은 뭐 30명, 40명 가르치는 선생님 다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 큰 애들을 가르치고 큰 애들이 작은 애들을 가르칩니다. 조선시대 접장이 공부 못한 애들, 후배들을 가르치듯이 지금 이제 조교제도 통해서 영국 같은 데 공장지대에서 애들이 많아지니까 자, 조교제도를 만들어서 큰 애들이 작은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 형들이 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교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웬 같은 사람이 유아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공장에 너무 일을 뭐 10시간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못하도록 시간을 제한합니다. 공장법. 처음에는 12시간 기준했다가 그 다음에 12시간, 10시간, 이제 8시간. 어린아이들은 8시간 이상 일 못하도록 이렇게 자, 제한하는 법이 공장법입니다. 공장법. 그 다음에 이제 시민혁명,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국 아까 프랑스 대혁명처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한 95%가 농민이고 한 5%가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힘을 뭉쳐서 독재 정치하는 루이 왕조 이렇게 이 왕들을 몰아내고 시민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게 프랑스 제1공화국입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 영국에도 자, 명예혁명, 이런 혁명들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독립혁명, 이런 혁명들이 나타납니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자, 이제 우리 농민들, 시민들도 이제 귀족처럼 과거 귀족과 똑같이 교육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혁명이 교육혁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 이상주의, 합리주의 영향을 받아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해서 우리도 평등하게 살자. 평등하기 위해서 우리도 교육받아야 된다. 결국 우리가 귀족들이나 왕들에게 억압하고 착취받은 거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다. 무식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새로운 정부에서는 농민들도 귀족과 똑같이 교육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 무상교육 이런 것들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꽁도르세 같은 학자가 주장한 것입니다. 단선제, 귀족이나 서민과 다 평등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단선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교육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에서는 교육을 못하고 국가에서만 교육할 수 있도록 종교와 교육을 완전히 분리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교육을 못하도록 하는데 요즘은 교회도 학원 이렇게 방과후 교실을 해서 학원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합니다. 평생교육. 다음 이제 국가주의. 아까 피이텍 같은 사람은 국가주의에서 국민국가, 국민통합,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가에 충성하고 민족끼리 뭉치자, 국가끼리 뭉치자 이런 사상을 주입하는데 이 국가주의 사상이 결국 국가의 공교육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운영하는 교회에 가던 아이들이 점점 왕이 운영하는 학교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교육이, 왕의 교육이 점점 확대됩니다. 따라서 공교육 확대 과정, 종교개혁, 의무교육령, 고타교육령, 매사추세츠 교육령, 산업혁명, 직업교육, 노동력 확보, 영국의 조교제도, 시민혁명, 평등사상, 교육혁명, 의무 무상교육, 꽁도르세 단선제, 국가주의, 국민국가 형성, 국민통합. 새로운 국가 만든 그 지역 주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념, 하나의 사상, 국가에 충성하는 사상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종교개혁,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정치적으로 시민혁명, 그다음에 사상적으로는 국가주의. 따라서요, 종교적 종교개혁, 경제적 산업혁명, 정치적 시민혁명, 사상적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공교육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19세기의 이제 대표인 사상가, 이제 아까 19세기 인문주의 대표인 사상가 페살로치입니다. 페살로치는 루소에 이어받은 주정주의입니다. 감정을 강조하는, 감정 중심으로 지덕체를 조화롭게 발달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살로치 사상은 결국 루소의 사상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루소 사상은 그 전에 코미뉴 사상을 약간 내부적으로, 객관적에서 내부적으로, 주관적에서, 객관적에 주관적으로, 어떤 외부적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지적 요소에서 감정적에서 약간 변형한 그런 형태에서, 코미뉴스 어떤 직관 논리를 루소가 받아들이고, 루소의 직관 논리를 페살로치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똑같이 직관 논리, 합자의 논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소의 영향을 받은 흥미중심 교육. 결국 루소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페살로치가. 그래서 플러스 알파한 것이고, 루소는 코미니우스의 사상을 약간 변형한 것이죠. 변형하고. 그래서 변형된 루소의 사상이 페살로치에 들어오면서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감정 중심의 덕의 요소에서 지, 덕체 다 포함해서 가르치자. 특히 이렇게 가난한 사람, 민중들, 보통교육. 보통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교육받는 것이 보통교육입니다. 그래서 민중들도, 하층계급, 고아들이나 가난한 사람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영역도 수리 영역, 언어 영역, 형태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수능 과목에 수리 영역, 언어 영역, 탐구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이 바로 페살로치의 구분법에 나온 것입니다. 형태 영역은 지금 우리가 탐구 영역, 사회 탐구, 과학 탐구, 그 다음에 직업 탐구 이렇게 탐구 영역으로 나타나고, 언어 영역은 언어 영역 또 외국어 영역 포함하거든요. 수리 영역 뭐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헤르바르트, 19세기 또 학자 헤르바르트가 있는데, 헤르바르트가 교육학을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윤리학, 철학에서 따와서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다음에 교육의 방법은 심리학에서 흥미 중심의 방법을 따와서 교육의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학과 심리학을 따와서 교육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만들어진 것은 한 200년 정도 됩니다. 철학은 만들어 한 3000년 정도 됩니다.
신학은 한 2000년 정도. 그런데 교육학은 한 200년 정도 됩니다. 만들어진 지는. 그래서 헤르바르트의 어떤 교육 원리, 교육의 어떤 방법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계대로 보면 관리 단계, 교수 단계, 훈련 단계. 관리 단계는 공부하기 전에 자기 임용 준비하기 전에 생활 습관 기르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루 8시간 앉는 버릇을 기르게 됩니다. 자기 스케줄 관리하고 공부 습관을 관리하는.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은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공부 자세가 되면 준비 가르치면 가르치는데 교수 단계고, 그 다음에 가르칠 때 흥미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웠으면 이제는 그것을 계속 훈련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리 단계, 교수 단계, 훈련 단계, 이 3단계입니다. 이 교수 단계를 또 세분하면 교수는 4단계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가르치는 방법, 명료, 연합, 개통, 방법 단계. 개개의 사실을 처음에 명확히 지시하고, 그러면 그 중에 개개의 사실을 공통해서 공통 가르치면 공통성, 연합. 또 연합의 공통성을 또 가르치는 것이 개통입니다. 개통. 다른 말로 체계적으로 체계화하는 거예요. 체계화. 그 다음에 체계화, 공통 원리, 상위 개념을 구체적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헤르바르트는 명료, 연합, 개통, 방법 이런 순서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개의 사실을 배우고 공통성을 배우고, 자, 공통성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합니다. 개개의 사실에서 공통성을 찾는 뭐라고? 이걸 귀납법. 공통 사실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연역법. 그래서 귀납과 연역을 같이 씁니다. 이걸 나중에 기본반에서 또 배울 건데, 간의 모델에 적용하면 간의 5단계, 변별 단계, 다음에 간의 6단계, 개념 단계가 연합 단계고, 간념 7단계, 원리 단계가 개통학습, 명료학습, 연합학습, 개통학습, 방법학습인데 원리 단계. 그 다음에 자, 적용, 방법 단계가 간에가 말하는 8단계 문제 해결 학습 단계입니다. 변별학습, 개념학습, 원리학습, 문제 해결 학습이 결국 어디서 이 헤르바르트의 방법에서 발달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바르트는 교수 단계를 이렇게 교수 단계를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다음 프레벨은 특히 유치원 유아교육 강조하게 됩니다. 아까 오웬 같은 사람도 유아학교를 만들어서 유아교육을 강조하는데, 이 프레벨 같은 사람은 이제 초등교육보다 그 전 단계 유아교육 강조해서 유치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특히 지적 요소가 아직 미발달 단계니까 흥미중심, 유의중심, 유의, 공작, 만들기가 미술교육이고, 유의, 놀이, 율동, 한번 더 음악교육. 그래서 유치원에서 주로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을 유치원 단계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흥미중심으로, 아직 지적 요소가 발달하지 못하는 감각적으로 흥미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도구가 이렇게 교구, 장난감 같은 거, 교재 이런 것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벨은 이걸 은물이다,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내면 속에 있는 잠재능이 신이 심어줬고, 신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구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활동으로 자기 내면에 있는 잠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헤르바르트. 자, 이 교육학의 창시자. 자, 윤리학적 방법. 자, 도덕성 함양. 자, 도덕성 함양. 자, 심리적 방법, 흥미중심, 자, 관리 단계, 교수 단계, 훈련 단계, 자, 교수 단계설, 자, 명료 단계, 연합 단계, 개통 단계, 방법 단계. 자, 프레벨, 자, 유아교육 중시, 유치원 설립, 자, 유의 공작 중시, 자, 자발적 활동, 그 다음에, 자, 페살로치, 주정주의, 합자연의 원리, 직관 원리, 흥미중심, 자, 민중교육, 수형언,
이런 것들이 이제 헤르바르트 관련된, 헤르바르트, 페살로치, 프레벨, 19세기 교육 사상가들과 관련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입니다. 20세기. 20세기인데, 자, 20세기부터 교육을 현대교육이다. 이렇게, 현대교육. 현대교육. 그래서 현대교육의 특징은, 20세기 교육의 특징은 신교육운동입니다. 신교육운동. 자, 그 다음에 또, 교육의 민주화다. 교육의 민주화. 자, 교육의 민주화인데, 교육의 민주화는 이제는 20세기 오면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오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하층 계급도 아까 자 19세기 오면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자 농민들, 시민들도 우리도 똑같이 교육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주장됩니다. 주장은 됐지만 그것이 이제 실천된 것은 19세기부터 해서 20세기 와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하층 계급도 똑같이 교육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신교육운동은 20세기의 새로운 교육은 19세기까지는 주로 이제 교사 중심입니다. 주장은 18세기에 루소가 아동중 교육, 범회주의, 바제도, 19세기에 페살로치 이런 사람이 주장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벨 같은 사람 주장이 있었지만 그게 실천된 것은 20세기 왔습니다. 그래서 신교육운동이 일어납니다. 아동중심 교육, 생활중심 교육, 전인교육. 그래서 듀이 같은 사람이 실험학교를 만들어서 이런 신교육운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결국 신교육운동은 페살로치 시대에 했던 교육사상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입니다. 페살로치 지나서 그 후에 신인문주의에서 19세기에 국가주의나 과학적 실리주의 이런 거 유행했다가 다시 페살로치 어떤 교육사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듀이입니다. 결국 코미니우스, 루소, 그 다음에 페살로치, 그로 이제 듀이 이런 사상으로 아동중심 교육관이 발달되어 옵니다. 그래서 교육의 민주화 이렇게 단순제 누구든지 귀족이나 서민 다 같은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20세기 와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기획균등이 확대되고 사실 이제 20세기 이렇게 그 전까지는 보면 독일에서는 김나지움 이렇게 인문계학교 김나지움 그 전에는 초등학교는 그룬트스쿨이라 해서 초등학교를 이제 같이 다니는데 중학교 가면은 인문계 김나지움 학교 그다음 실업학교 귀족들은 다 김나지움 인문계학교 가고 서민들은 게잠트스쿨이라고 해서 종합학교 그다음 레알스쿨 이렇게 실업학교 그다음 하프트스쿨 주의학교 뭐 특정한 과목 뭐 이렇게 전문학교 이런 것들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학교는 인문계 실업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업학교는 우리가 뭐 공고, 상고, 농고 이런 것들이고 뭐 종고는 종합학교 우리가 종고, 종합고등학교 그런 의미고 주의학교는 이렇게 뭐 직업학교 또는 뭐 전문학교, 전수학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 교사가 너는 인문계 가라, 실업계 가라 정해줍니다. 그래서 교사가 기한하고 교장이 도장 찍어서 학교장 명의로 너는 인문계, 너는 실업계 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인문계 가는 사람 인문계 가야 되고 실업계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교장의 추천서가 인문계 찍힌 사람 인문계 갈 수 있는데 실업계 찍힌 사람 인문계 못 갑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그 추천서인데 교장이 보내서 어디 가라 이렇게 지원서 신청 추천서 해줍니다. 그래서 인문계 추천서 받아 인문계 갈 수 있고 실업계 추천서 받아 실업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업계 갔다가 다시 대학 들어갈 수 있는데 독일 가는데 실업계 간 사람 대학 못 갑니다. 거기서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대학 입시 이렇게 경쟁 안 심합니다. 처음에 거기서 실업계 간 사람은 대학 못 가니까 실업계 공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 간 사람들만 대학 갈 수 있게 됩니다. 영국에는 그걸 퍼블릭 스쿨 귀족들이 주로 다니는 아까 공중학교, 퍼블릭 스쿨이라 그러고 서민들이 주로 다니는 페리시 스쿨 이렇게 합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렇게 교회 주일학교나 이렇게 종교단체 이렇게 또는 민간단체
또는 이제 뭐 이렇게 하층민을 위한 공립학교 이런 것들이 페리시 스쿨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주로 가는 퍼블릭 스쿨, 그다음 서민들이 주로 가는 페리시 스쿨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20세기가 오면서 민주화되면서 점점 이렇게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자 이런 구분을 제한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순제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리세와 꼴라주, 인문계, 귀족들이 다니는 인문계 학교를 리세라 그러고 서민들이 다니던 직업계 학교 꼴라주라 그럽니다. 꼴라주. 이 꼴라주가 이제 그래서 이쪽 퍼블릭 스쿨, 리세, 김나지움 다 귀족들이 주로 다녔고, 그다음에 자, 이 게잠트 스쿨, 레알 스쿨, 하합트 스쿨이나 페리시 스쿨, 꼴라주 같은 서민들이 주로 다녀서 실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실업계 이렇게 학교가 구분되어 있어요. 귀족들은 인문계, 서민들은 실업학교.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그렇게 자 서민들이 조합학교라든지 모자학교, 습자학교 이런 모국학교, 습자학교 이런 것들이 다 실업학교였습니다. 실업학교 전통을 이어받은 것들이고, 그다음에 문법학교, 공중학교 이런 것들 다 귀족들이 다니는 인문계 학교 전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있다가 20세기 오면서 그게 점점 완화, 제도를 통해서 완화됩니다. 서민들도 돈 있으면 뭐 이렇게 인문계 학교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이걸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중학교, 자, 중등 교육 과정을 이제 중학교 과정을 나눠서 전기 중등이고 후기 중등 나누면 중등학교를 전기 중등, 후기 중등. 전기 중등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학교입니다. 후기 중등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전기 중등은 통합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중학교는 인문계 실업계 없이 그냥 똑같습니다. 그처럼 고등학교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단선제 통일학교 운동이 아직 제대로 못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등학교는 인문계 실업계 구분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없지만 그런 것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중등은 완전히 단선제로 바뀌었는데 후기 중등은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유럽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귀족과 서민의 문제, 복선제고, 미국 같으면 흑인과 백인의 문제고, 한국 같으면 인문계 실업계 또는 남자, 여자 학교 이런 것들이 이 복선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20세가 오면서 이런 복선제 요소들이 점점 없어지고 단선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주로 이제 영국 같으면 1940년대, 프랑스 같으면 50년대, 60년대, 미국 같으면 70년대 이래 오면서 흑인들, 백인들이 이제 귀족 서민들이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흑인, 백인 학교를 없애기 위해서 미국은 자석학교, 한마디로 특성화학교를 만듭니다. 과학 특성화, 음악 특성화, 미술 특성화. 그래서 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음악학교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전에는 흑인 식당, 백인 식당, 흑인 버스, 백인 버스, 흑인 학교, 백인 학교 이렇게 다 따로 나눠졌는데 1970년대 오면서 이게 점점 완화됩니다. 그래서 흑인, 백인 학교, 이렇게 특성화 학교 이렇게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자석학교 제도입니다. 따라서 20세기 현대교육, 신교육운동, 교육민주화, 자, 아동중심, 생활중심, 전인교육, 자, 단순제, 기회균등, 자, 김나지움, 퍼블릭스쿨, 리세, 자, 귀족학교, 인문계 교육, 자, 꼴라주, 자, 서민중심, 실업교육, 자, 전기중등, 자, 후기중등, 자, 그 다음에 자석학교, 자, 전기중등, 후기중등은 이게 프랑스어고, 한번 다른 독일이나 나머지 대부분 아직까지 중학교 과정은 통일됐는데, 단순제 됐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아직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흑인, 백인의 어떤 인종분리를 없애기 위해서 단선제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자석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교육, 20세기 이제 흐름들은 이제 교육 철학,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관념론, 실제론을 계속 이렇게 여전히 20세기 전반기까지 흘러옵니다. 그런 철학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실용주의, 진보주의, 본주의, 재건주의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렇게 발달하고 유럽은 자유주의, 이상주의, 분석철학, 실존주의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우리 교육과정은
미국식 교육과정에 도입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철학 흐름 따라 교육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용주의, 진보주의, 본질주의, 재건주의. 그 중에 이제 본질주의와 진보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학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다음 이제 교육 사상가 20세기 앨런 케이 같은 사람은 20세기는 아동의 세기다. 20세기 오면서 아동중심 교육관, 그래서 아동중심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에 몬테소리는 아동이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사는 이런 환경을 테두리 아웃라인 환경을 유지해주는 환경 조성해주는 것이 교사 역할이다. 그래서 아동의 흥미 중심으로 아동 중심의 어떤 동기 유발돼서 자 아동 중심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동이 만들기, 작업, 수공, 공작 이런 거 만들기 중심 또 이렇게 감각적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몬테소리입니다. 그래서 몬테소리는 그 전에 어떤 프레벨의 교육 방법을 더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자, 이런 LNK랑 몬테소리 이어받아서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그 전에 자, 중심은 자, 페살로치 교육 사상을 자, 이어받고 다른 것을 다 흡수해서 점점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이제 이 뒤에 영향을 미치면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뒤 사상이 페살로치입니다. 페살로치. 그래서 루소의 사상이 페살로치로, 페살로치가 뒤로. 그리고 뒤 사상 속에는 루소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루소의 사상은 뭔가 아동 중심, 아동의 흥미 중심,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 그래서 아동이 직접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뒤에는 무슨 주의? 여기 중에 진보주의입니다. 진보주의는 실용적 사고, 생활에 당장 도움되는 거, 아동에 당장 도움이 되는 거 하자. 또 이 사람들은 변화를 강조한 변화. 세상은 변하니까 아이들에게 어른이 될 때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보다 아이들의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가르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면 문제 생활 중심의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이 직접 당면을 부딪히는 경험하는 경험 중심 교육,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계속 재구성하는 과정의 교육이 되어 봅니다. 그래서 환경과 경험, 상호작용이 바로 교육이 되어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경험, 환경이 바로 사회입니다.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사회화가 바로 교육이 되어 봅니다. 다음 20세기 사상 허친서 같은 사람은 항존주의자, 고전교육, 교양교육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 20세기 후반에 이제 미셀 푸코 같은 사람은 교육, 지식을 권력 코드로 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결국 핵심은 뭔가 너 말 들어. 내가 옳으니까 너 말 들어. 이겁니다. 모든 지식에는 내 말 들어. 이런 권력적 코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힘, 권력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예를 들고 설명한 것이 이제 파놉티콘 기능. 그래서 감시와 관찰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길들이게 한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제도나 조직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길들이고 훈련한다 이렇게 봅니다. 학교에서 결국 교도소처럼 감시 관찰. 판옵티콘은 이렇게 널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망대, 일만 감시탑. 감시탑을 통해서 학생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감시탑에서 감시하면서 그 감시탑이 아이들을 통제하듯이 결국 지식이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0세기 교육사상가 앨런 케이 20세기는 아동의 세기. 자, 몬테소리. 자, 이 환경유지, 아동 흥미 중심. 자, 이 작업교육, 감각교육. 자, 뒤. 자, 아동 흥미 중심. 자, 아동의 참여. 문제 해결 학습. 자,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 자, 환경과 상호작용. 자, 사회화. 자, 허친성. 자, 고전 중시. 교양교육. 자, 푸코. 자, 권력 기능. 자, 파놉티콘. 자, 감시와 관찰. 자, 이렇게 교도소 감시 관찰을 통해서 인간을 훈련시키고 훈육하는 교육이듯이 학교 기능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길들이고 훈육한다. 결국 길들여 훈육한 결론은 결국 내 말 들어 이렇게. 모든 지식도 그렇고 말 다 내 말 들어. 하면서 권력 코드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 푸코의 생각입니다.
자, 교육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